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일체의 사전 협의 없는 회항, 입국 제한, 강제격리 사건들과 더 심각한 전후 사실관계를 왜곡한 베트남 언론들과 이에 동조하는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발 감정과 반한 행위가 또 들려옵니다. 자국 키트 칭찬하려고 한국의 키트가 부정확하다고 한 보건부 차관의 발언은 이제 애교이고, 최근에는 베트남은 한국에 삼성, LG가 없어도 샤오미, 소니, 애플, 노키아, 화웨이 등 여러가지 선택이 있으니 베트남에서 나가라, 한국 제품은 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게시물들이 있다며 국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약간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삼성, LG 같은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고가 폰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제조 공장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간 것인데, 삼성, LG가 나오면 베트남 수출의 40%가 없어지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베트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일들을 접하니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유원지 등으로 놀러 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는 소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인들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 학생들이 추방을 당하는 상황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소수의 일탈이고 이들이 모국을 대표해서 상당수 베트남인들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사건들에서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은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고 성형을 그리 많이 한다, 미국의 뭐다 그러면서 조롱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아픈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들먹이는 것이 크게 알려지면서 선을 넘은 베트남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도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끼리 주먹질하며 싸워도 다음날 화해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 싸우다가 부모 욕을 하고 속칭 드립을 하면 원래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국가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처럼 이성보다는 그런 감정과 기억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베트남인들 때문에 한국에는 또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3,629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 신고를 접수했으나 출국하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의 국적은 베트남과 몽골인데 법무부는 이들 국가에 불법 체류 자국민 수송을 위한 항공편을 마련해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는 법무부의 재입국 허용 등 파격적 혜택이 맞물리면서 급증세를 탔었는데, 3월 첫 주에 7,515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둘째 주에는 2,701명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야, 그래도 엄청 많네요. 뭐 매주 몇천 명씩 나오나요?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서 지난 3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진 출국을 접수한 불법 체류자는 50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베트남, 몽골 등 국가가 불법 체류 자국민의 귀국을 거부하면서 귀국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된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신고에 나서지 않고 그냥 계속 잠수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3월 초부터 한국발 자국행 항공편을 중단한 이후 불법 체류자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전세기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하고 대사관 직원을 불러서 설득을 해도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한국교민 수송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전세기에 불법 체류자를 태워보내는 방법까지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몽골은 뒤늦게나마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일부가 몽골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식까지 한 결과 몽골인 불법 체류자 55명은 자비로 테스트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몽골 항공사의 임시 항공편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출입국 관계자는 귀국길이 막힌 베트남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통제 없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고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어서 한국이 위험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자국민 송환의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발급된 비자 취소나 고용허가제 인력 배정 쿼터 축소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법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치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가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것까지 알아서 조심하고, 그런다고 싱가포르 이미지가 내려가거나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너무 느슨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하고 출국을 하면 재입국을 허용해준다는 법무부의 방침도 일단 내보내기 위한 방법일 테지만 너무 느슨한 법 적용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입장에서야 불법 체류자이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국민인데 타국에서 그 많은 자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안 받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좋은 키트는 뭐 하는데 쓰려고 하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자진 신고를 한 불체자들이 수천 명일 뿐 아예 잠수 상태인 사람들은 수만 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어렵더라도 자국민인데 남의 나라에 이게 무슨 민폐인지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다시 한국 대륙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국외로 돌려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제 상황은 현재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일본이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뉴스를 확인해 보면 현재 한국에 관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일본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일본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반전을 위한 카드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본은 그러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은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방 대지진으로 민심이 매우 흉흉하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해 말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까운 일을 당한 한국인만 무려 6,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숨겼으며 자경단의 그 책임을 전가해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그 자경단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현재도 아베 정권은 틈만 나면 한국 대륙에 몰두하고 있고 혐한 서적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죠. 이렇듯 일본은 인륜을 저버린 행동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로 데려가 임금도 거의 주지 않은 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은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징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중국에게도 한국처럼 행동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저열한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09년 10월 가해자인 댐과 터널 등 대형 토목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나시마치 건설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60명에게 명백하고 직접적인 사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총 2억 5천만 엔의 배상금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에도 나시마치 건설은 중국인 피해자 183명에게 사죄를 하며 배상금 1억 2,800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머터리얼 역시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고 배상금을 주기로 중국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상자만 무려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한국의 첨단 산업을 막겠다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감행한 것이죠. 물론 한국은 겨우 3개월 만에 첨단 소재를 국산화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첨단 소재를 개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성적인 태도로 일본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관련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고 한국은 이에 대해서 서류가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자산을 본격적으로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난 6월 6일 일본 매체 석간호주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 기업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일본 정부도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일본은 국제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수많은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일본이 제시한 수출 규제 이유를 모두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자 결국 일본은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한국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일본도 WTO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하지만 WTO 제소에 대해서 일본이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할 정당한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미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기에 일본 스스로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4월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8개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국이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는 일본의 보복 부메랑으로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신뢰관계는 양국이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이 한국의 신뢰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있는 처지가 되나요? 일본은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 기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정부가 뒤집을 수 없는 법이며 한국 정부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일본은 WTO에서 당당히 주장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발끈하는 것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대항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대항 조치는 금융 조치를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면서 한국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에 한국은행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은행이 보증하는 협력을 해왔지만 이를 그만두게 된다면 한국은행은 달러 조달 비용이 높아져 한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IMF를 맞았을 당시에 일본이 제일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한국 금융위기에 시초가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일본이 한국의 신뢰를 논한단 말인가요?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그 카드를 다시 꺼내들겠다는 의미이겠지만 대한민국은 과거 IMF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하게 변했습니다. IMF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무려 100배가 증가한 4,073억 달러로 전 세계 9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외환 보유액을 보유한 국가들을 확인해보면 독일의 외환 보유액은 12위로 2,450억 달러, 프랑스는 13위로 2,378억 달러, 이탈리아는 16위로 1,902억 달러, 영국은 17위로 1,783억 달러, 스페인은 30위로 74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유럽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외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와 1932억 달러가 넘는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00억 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와프를 맺은 미국을 필두로 중국과 560억 달러, 스위스와 106억 달러, 호주와 81억 달러, 아랍에미리트와는 54억 달러입니다. 심지어 한국과 캐나다는 기간과 한도까지 제한이 없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즉 일본이 금융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한국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의 금융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면 지난 7월에 수출 규제를 할 당시에 동시에 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스스로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실 일본은 한국 경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폭증하고 있고 기업들은 부지기수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 북스닷컴에 따르면 도쿄 상공 리서치 상무이사 정부본부장인 토모타 노부오는 2020년 일본의 연간 파산 기업만 1만 건, 휴폐업 기업만 5만 건이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C19 쇼크는 기업 규모도 업종도 지역도 가리지 않고 동시에 폭넓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적자에 대한 감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C19 파산은 전국 각지의 소매와 외식, 건설, 제조업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10%를 초과해 이미 리먼 쇼크를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금융청 그리고 일본은행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으나 기업들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불만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너무나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때가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은 첨단 IT를 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을 왜 IT 후진국이라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0년에만 파산 건수가 7년 만에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이건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나 금융청의 대책으로 기업의 파산이 일시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현재 C19 때문에 파산 절차 업무가 축소되어 있기에 잠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현재 고령 경영자들이 후계자들이 없어서 C19 쇼크를 기회로 파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빚을 늘리는 것은 차후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차라리 폐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난해 일본에서 약 4만 3천 건이었던 휴폐업이 2020년에는 5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대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마저도 지난해부터 급격한 실적 악화 때문에 적자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에도 냉엄한 현실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19 쇼크는 전국에서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파산하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닥쳐 일본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자국 경제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신뢰는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통렬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이 있을 때나 가능한 법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